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윌리엄 브래드쇼 명예교수가 평생 신봉해온 서구 중심 철학관을 단 2달 만에 완전히 바꾸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서양 철학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던 그가 한국에서의 경험 후 동서양 철학의 융합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철학포럼과 한국 시골 마을에서의 체험이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하네요. 대체 그는 어떤 여정을 거쳐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차가운 뉴욕의 겨울 공기가 살을 애는 듯합니다.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허드슨 강 너머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윌리엄 브래드쇼, 프린스턴 대학에서 30년 가까이 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입니다. 제 삶은 언제나 서양 고전 철학의 테두리 안에 있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이들의 사상이 세계 철학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책장을 스치는 손길에 먼지가 살짝 일었어요. 평생 모아온 서양 철학 전집들이 제 지적 세계의 경계를 보여주는 듯 하네요. 동양 철학? 그건 저에게 그저 이국적인 호기심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명확한 이미지조차 없었어요. 단지 BTS와 김치 정도만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죠. 부끄럽게도 제 학문적 오만함이 다른 문화권의 철학을 진지하게 살펴볼 기회를 막아왔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 소리가 울렸어요. 출판사 담당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제 책 출판 기념회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중히 거절하려던 찰나 전화는 제가 몇 년 전 가르쳤던 한국계 제자 김주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주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국 철학계에서 제 저서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꼭 와달라고 부탁하네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귀찮음과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자부심까지 결국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그렇게 저의 서울행이 결정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내심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불필요한 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중얼거렸죠. 한국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서양 철학의 권위를 담아온 책들과 노트들로 가득 찼어요. 마치 방어벽을 쌓듯이 말이죠. 떠나기 전날 밤, 오랜 동료 교수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제 폰에 도착했어요. 윌리엄, 동양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기대되는군. 혹시 공자님을 만나면 안부 전에. 그의 농담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이 여행을 그저 형식적인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철학적 견해가 변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단단히 결심했어요. 빨리 다녀와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것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주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끔씩 제 책의 한국어 번역본을 펼쳐보았지만 알 수 없는 문자들만 가득했죠. 이상하게도 이 낯선 글자들이 제 사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질적인 공기가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후덥지근한 습도와 낯선 향기가 섞인 이곳은 분명 뉴욕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철학 텍스트의 새로운 해석을 발견했을 때처럼 낯설지만 매혹적인 느낌이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낯선 언어의 소리가 제 귀를 에워쌌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은 마치 암호 같았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분주함은 뉴욕을 연상시키면서도 뭔가 달랐죠. 김주연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가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어요. 그래도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초조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초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죠.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내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발전이라는 단어 속에 서구 중심적 관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아직은 제 무의식에 깊게 뿌리내린 편견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주연이 저를 현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 앞에서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반찬들과 낯선 향신료, 그리고 젓가락 사용에 어색함을 느꼈죠. 주연이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고 이것은 된장찌개라고 하네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는데 처음엔 강한 향에 놀랐지만 점차 그 깊은 맛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잡한 철학 텍스트를 처음 읽을 때처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제 입맛에 맞아갔죠. 이 놀라운 맛의 변화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제 내면의 변화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출판 기념회 전 주연이 저를 서울의 여러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구식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과 철학이 담겨 있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이 건물들은 음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철학의 실제적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지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서양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동시에 여전히 내면 깊숙이 이건 단지 다른 것일 뿐 우리 것보다 낫진 않아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어서 찾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는 젊은 한국 철학 연구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한 젊은 연구자의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동양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와 다르게 접근된다고 하네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제 전문 분야인 줄 알았던 주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철학을 가르치며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는지 문득 깨닫게 되었죠.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번화한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온사인으로 빛나는 간판들, 활기찬 음식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미개하고 덜 세련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련되어 있을 뿐이었죠.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묘한 해방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왜 그동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안에 새롭게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죠. 출판 기념회 당일, 서울대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책 서구 계몽주의와 현대사회에 대해 강연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죠. 등 뒤로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수십 년간 강단에 섰던 경험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칸트와 헤겔로부터 이어지는 계몽주의 사상이 어떻게 현대사회의 근간을 형성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서구 철학이 보편적 가치를 확립했으며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제 안에서는 묘한 위화감이 일었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완전히 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죠. 강연 중 청중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아니었지만 예의상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무언가 도전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항상 서양이 기준이어야 하냐고. 제가 방금 보편적 가치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이 아니냐고 물었죠. 그 순간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 속에서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평생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학문적 기반이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철학적 전통이 있지만 서구 계몽주의는 과학적 방법론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사유 체계를 정립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이 서구 제국주의와 함께 강제된 측면은 없었는지, 한국의 정개념이나 유교적 가치관은 서구의 합리성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해왔는데 이것이 덜 합리적이거나 열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의라니, 그건 또 무엇일까? 유교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순간 전문가로서의 제 정체성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탄탄한 것으로만 알았던 제 지식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겨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지만 내면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어요.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강연 후 리셉션에서 여러 한국 학자들이 접근해 토론을 요청했어요. 그중 한 중년의 교수가 제게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이 서양 철학으로는 완전히 번역될 수 없는 감정이자 존재론적 상태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1시간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하지만 이해한다면 제 철학적 지평이 넓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철학을 연구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무지했다니.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설렘도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평생 철학을 연구해왔지만 오늘 제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사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신선했어요. 마치 오래된 창고의 먼지를 털어내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죠.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유교 철학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흥분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주연이 저를 찾아와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철학 포럼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동서양 철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순간 망설였지만 이제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처음으로 저는 제가 알던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탐험가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뉴욕의 콘크리트 숲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국제 철학 포럼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다양한 얼굴과 언어가 섞이는 광경이 묘하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계의 지혜가 한자리에 모인 듯한 기분이었어요. 첫날 세션에서 저는 청중석에 앉아 동양 철학자들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한국의 한 노학자가 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 제 가슴속에서 뭔가 울림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지적 호기심을 느꼈죠.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설명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서양 철학에서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만 동양 사상에서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자연과 인간, 마음과 몸의 구분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어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평생 당연시 여겼던 철학적 전제들이 갑자기 절대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포럼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해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한 한국 철학자를 만났어요. 박민수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의 활력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 잘 들었다고, 서구 계몽주의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었다고. 그의 친절한 말에 감사를 표했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제 제 발표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도 편협하게 느껴졌거든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철학의 본질 아니냐고, 확신을 의심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그는 한국 철학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묻어났죠. 제 가슴속에서는 점점 더 큰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박 교수의 말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한국은 모방하는 문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명의 시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독자적인 사유체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하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미개한, 서구를 따라가는 같은 이미지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를 따라가는 같은 이미지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박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논리와 분석이 중심이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체험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이 바다를 보라고, 우리는 이것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바라본다고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바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파도의 리듬, 바람의 움직임, 그리고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평생 안경을 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벗어본 것 같은 선명함이 느껴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큰 파도가 일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적 시선, 오리엔탈리즘적 편견, 그리고 학문적 우월감이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각질이 벗겨지는 듯한 아프면서도 상쾌한 감각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 그의 발표에서 동서양 철학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특별히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다고, 그리고
오늘 대화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으로 제 책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안에 담긴 많은 가정들이 편협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자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밀려왔습니다. 마치 우물 안개구리가 처음으로 넓은 바다를 본 듯한 기분이었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솟아올랐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해졌어요. 호텔방에서의 밤은 길고 깊은 자아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램프 불빛 아래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서구 중심적 관점이 녹아 있었고 동양 철학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거나 아예 없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어떻게 철학을 논할 수 있었을까?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원고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일찍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말했어요. 원고를 전면 수정하고 싶다고, 더는 일방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고, 출판을 잠시 미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출판사 담당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정이라니, 번역은 이미 완료되었고 인쇄 단계에 있다는 말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밀려왔어요. 이대로 출판된다면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 같다고,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죠. 제 목소리에서 굳은 결심이 느껴졌는지 결국 출판사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포럼에 남은 일정 동안 저는 가능한 많은 세션에 참석하며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 노력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철학 전통까지 이전에는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사상 체계들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평생 한쪽 눈을 감고 살다가 갑자기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풍류 문화에 관한 세션이었어요. 자연과 예술, 철학이 하나로 융합되는 한국의 전통적 사유 방식은 제가 알던 분석적 철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묘한 설렘이 일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죠.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철학 관련 영문 자료를 찾아 읽고 주연의 도움으로 유교 사상가들의 저서를 번역본으로 공부했어요. 심지어 무속 신앙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처음에는 미신으로 치부했던 것이 알고 보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쌓여갈수록 제 세계관은 점점 더 넓어졌어요. 하루는 주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실 줄은 몰랐다고. 제 모습이 놀랍다고 말이죠.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놀랐다고, 하지만 평생 반쪽짜리 지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나머지 반쪽을 채우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존재론적 탐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미국의 제자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제 새로운 발견들을 공유했어요. 처음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아해했고 일부는 노 교수가 동양에 매혹되어 객관성을 잃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잠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아직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프린스턴의 오랜 동료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서구 철학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으니 우리의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전에 저였다면 동의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답장을 쓰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힘차게 움직였어요. 학문의 진정한 가치는 진리 추구에 있다고, 만약 우리가 서구 전통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교조주의에 불과하다고 썼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평생 동안 쌓아온 권위의 갑옷을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은 마치 또 다른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사상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주연이 언급했던 한국의 시골 마을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적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철학,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마치 새로운 모험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북쪽,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풍경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질수록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죠. 주연이 소개해준 이 마을은 그녀의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주연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설렜어요. 이곳은 아직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관심 가졌던 정과 한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자 소박한 기와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에 익숙해진 눈에는 모든 것이 낮고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농사일을 하던 한 노인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주연의 할머니였습니다. 구순에 가까운 연세에도 그녀의 눈빛은 맑고 생기가 넘쳤어요. 주연이 저를 서양에서 온 교수라고 소개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그녀의 환대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힘이 됩니다.